안녕, 가이나사이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감상하는 시간이야. 오늘은 고흐의 해바라기에 대해서 우리 감상하고, 그 해바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봄으로써 더 깊은 감상을 해볼 거야. 일단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했듯이 2분 동안 먼저 너희들이 그 그림을 감상하고 느낀 다음에 감상평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설명을 듣는 걸로 하자. 지금부터 2분 시간을 줄 건데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2분 절대 긴 시간이 아니야. 그냥 한번 쓱 보는 게 그냥 그림을 한번 딱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쪽 가운데 있는 해바라기는 이렇게 생겼고 끝에 있는 해바라기는 이렇게 생겼고 병은 어떤 식으로 그려졌고 배경과 앞에 있는 그 해바라기의 조화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깊게 관찰하고 써줬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2분 동안 시간을 줄게.
이제 잘 봤지? 자, 수업을 시작합시다. 일단은, 이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이 어떻게 제작되고 그 제작 배경이 뭔지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주려고 해. 원래 그림은 그냥 그 그림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그려졌던 시대나 배경을 보고 또 그 시대나 배경 속에서 작가가 어떤 걸 담아내려고 했는지를 조금 더 깊게 관찰하다 보면 그림을 더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거든. 이거는 이제 이때 이제 반 고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지.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고 네덜란드에서 출생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고흐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프랑스 남부에 위치해 아를에서 그 화가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고흐가 꿈꿨던 화가 공동체가 뭐였냐면 그 되게 여러 명의 그림 그린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작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작품도 함께 하자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고흐는 일단 아르에 도착해가지고 이 아르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야. 근데 도착해서 조금은 이제 한동안은 이제 집이 구해질 때까지는 호텔에서 머물다가 이제 거기에 라마르틴 광장이라는 곳에 있는 집을 빌렸어. 근데 이 집은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작품 설명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노란 집이라고 불리는 집인데 고흐가 이제 이 집 안에 있는 내부를 그린 그런 풍경들도 있어. 그림도 있는데 이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 고흐와 고갱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 그때 고흐는 이제 동료 화가들 중에서 특히 제일 좋아했던 그 고갱한테 함께 하고 싶다고 그 편지를 함께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5월부터 무려 5달 동안 고갱한테 편지를 썼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태호라는 그 고흐 동생도 고갱을 그 아르에서 함께 고흐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갱을 아르로 부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기나긴 설득 끝에서 이제 고갱이 이제 아르의 노란 집에 오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고흐가 이제 그 고갱이랑 함께 생활할 보금자리를 되게 정성스럽게 꾸미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평소 그 되게 해바라기 꽃을 엄청 많이 좋아했어, 고흐가. 그래서 그 노란 집이라고 불리는 그 고흐와 고갱이 이제 함께 작업하게 될 그 공간을 되게 해바라기로 가득 채우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화실 전체를 이제 해바라기로 한번 장식해보자 해서 그 해바라기를 그렸었는데 이게 선생님 방금 말했듯이 그 고흐는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사실 전체를 해바라기로 장식하고자 했던 거여서 해바라기 작품을 딱 한 점만 그린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종류의 해바라기를 그렸었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된 작품만 이제 고갱이 쓸 방에 걸어뒀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1880년에 이 그림은 지금 1888년에 완성된 그림인데 12송이의 해바라기가 그려진 건데 8월에 고흐가 그렸던 연작 중에 하나야.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이제 보면은 그 고흐가 이제 선생님도 좋아하는 화가가 있고 너희들도 좋아하는 그림 화풍이 있듯이 고흐가 굉장히 몽티셀리라는 화가를 굉장히 좋아했어. 근데 그 몽티셀리라는 사람은 약간 선보다 색깔을 더 중요시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는 형태들의 선 있잖아. 너네가 그림 그리기 전에. 그런 것들보다 색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둘라크루아라고 그 또 다른 작가가 있어. 나중에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 건데 그 둘라크루아의 정신을 계승했던 그런 색채의 대가다라고 고흐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그 몽티슬리라는 분이 정물화를 그렸었는데 고흐는 그 정물화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몽티셀리의 정물화도 한번 소개시켜 줄 거야.
근데 그 몽티셸리의 정우라도 지금 해바라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되게 강한 색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연한 파스텔 톤이 아니라 되게 강렬한 색깔과 되게 그 물감을 두껍게 찍어 바르는 그런 터치로 인해서 질감 표현을 했단 말이야. 지금 그 해바라기를 자세히 봐도 지금 너희가 화면에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 지금 일단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꽃병 보면은 그 밝은 부분에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그 매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붓터치를 굉장히 두껍게 해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명암이 나는 게 보이지? 이런 것처럼 고우가 몽티셀리 화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화병에 총 해바라기가 몇 송이 꽂혀 있는지 아까 세봤어? 12송이의 해바라기가 꽂혀져 있지. 고우가 동생 태우한테 굉장히 편지를 살아있을 때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그 편지 중에 해바라기는 빨리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황혼이 올 무렵까지 해바라기를 그린다 라고 적고 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보냈었었어.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림 속의 해바라기가 굉장히 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 아까 관찰 선생님이 해보라고 해서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바라기는 굉장히 활짝 피어져 있는데 또 어떤 해바라기는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가 푹 꺾인 채 시들어가고 있지. 또 어떤 해바라기는 이제 이 꽃잎이 다 떨어져가는 해바라기들도 있고. 이렇게 그 해바라기는, 고우가 그린 해바라기는 그 되게 저번에 봤던 그 별이 빛나는 밤에서 나오는 상상의 세계가 상상이 결합된 게 아니라 되게 실제 보이는 그 해바라기를 되게 재빠르게 그려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싱싱한 해바라기를 막 똑같이 그려낸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해바라기가 뭐 어떤 거는 시들고 어떤 거는 이제 활짝 피어나고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순에 따라서 빠르게 표착을 한 거야. 근데 그리는 도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좀 시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우는 그대로 그려낸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그러니까 처음 그릴 때는 시들지 않아 있었지만 나중에 그렸을 때는 그리는 과정 속에 시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그래서 이제 고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갱이랑 같이 이제 머물게 될지 모르겠어. 파란색하고 노란색의 되게 조화를 이룬 구도를 가진 장식적인 해바라기들로 꾸며지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의도는 굉장히 장식적인 의도야. 고우가 고갱과 함께 머물집을 꾸미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라서 이제 고우는 평소 색채 효과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또 작품에 한번 적용시켜보자 하면서 되게 실험적인 요소도 굉장히 있어. 그래서 그냥 지금 선생님이 아직 다 안 보여줬지만 보색 대비에 의한 색채 효과를 되게 선호했었단 말이야, 고우가. 그래서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색깔이 있어. 거기서부터 이제 로열 블루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푸른 빛이 도는 색깔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노란색 해바라기를 한번 그려보자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약간 그린빛 도는 아마 이 색이 말라카이 그린인가 싶은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푸른 색들을 굉장히 여러 그림에 걸쳐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야, 고우가. 어떤 보색 대비가 제일 아름다운 것인지, 노란색을 만났을 때. 근데 이제 노란색이 그리고 특히 고우가 좋아했던 색이라고 해.
베르나르 사람이 그 해바라기 여기서 나타난 해바라기의 빛을 태양의 색깔을 닮았다고 하면서 그 고흐가 그냥 그림에서뿐 아니라 되게 마음속에서부터 꿈꿔오는 그런 빛을 표현했다고 말하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냥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이 아니라 굉장히 고흐가 마음속에서부터 되게 환하고 뭔가 그 품어오는 색깔들이 있잖아. 선생님도 그런 색깔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가인이랑 소연이도. 그런 색깔들이 이제 고흐가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 크기가 91 곱하기 72cm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야. 좀 큰 사이즈란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더 이런 강렬한 색깔이나 그런 붓터치를 느낄 수 있는데 선생님도 아직 보지 못해서 느끼진 못했지만 굉장히 아쉬워.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해. 일단 이렇게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봤는데 이 화면에서 노란색 해바라기랑 그 대비를 이루는 되게 옅은 녹색을 배경에다가 배치해서 되게 고흐가 원했던 장식적인 효과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또 고흐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임페스토 기법이라고 그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 같이 그 이게 지금 고흐가 그린 게 유화물감으로 그린 거거든? 그 유화물감 되게 두껍게 칠해서 그리는 거를 임페스토라고 해. 근데 이 기법을 통해서 이게 지금 그 화면 속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질감이 굉장히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왜냐면 두껍게 칠해서 툭 튀어나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실제 꽃들처럼 생생한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 이렇게 오늘은 고흐의 해바라기에 대해서 해봤는데, 되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응, 그지? 뭔가 그 형태나 모양 같은 게 색깔이나 이런 게 아주 실제 해바라기 피어져 있는 그 우리가 생활에서 보는 우리가 직접 본 눈으로 보는 그 실제 해바라기하고는 정확히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색깔도 좀 다르고 또 그 자체가 묘사를 그렇게 정말 실제같이 색단계를 나눠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형태 부분에서도 좀 임의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지. 그리고 또 화병 같은 경우에는 손을 따서 그린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도 뭔지 모르게 굉장히 이 해바라기가 그림 속에 딱 박혀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싱싱한 느낌을 주지. 이게 되게 그림이 주는 되게 신기함인 것 같아. 가끔 보면 어떨 때 보면 그림이 오히려 그 실제 살아있는 꽃들을 더 아름답고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하는 걸 선생님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 근데 그게 이 해바라기에서도 느껴지듯이 그 자기의 어떤 해바라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 해바라기를 보고 느끼는 것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인이랑 서인이도 이런 점을 굉장히 알았으면 좋겠어. 항상 그림이 똑같아야 멋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느낌으로 옮길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똑같이 그리는 건 사진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자신만의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를 보면 느낄 수 있듯이 우린 절대 고흐와 똑같이 해바라기를 보고 느낄 수도 없고 고흐의 해바라기를 사진처럼 똑같이 뽑아낼 수도 없어.
선생님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저건 똑같아서 잘 그린 거고 저건 똑같이 그리지 않아서 못 그린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음 시간 지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바라기 그림 한 2편 정도 더 보여주고 너희들이 감상하고 그 감상평을 이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2분 시간 줬던 그 감상평 있지? 거기다 적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